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희자입니다. 네. 2020년 마을예술 창작소에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자리에 제가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번에 신규 마술소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신규 마술소 오리엔테이션 때 좀 강의를 한 30-40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잘했나 봐요. 그래서 또 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 30분 정도 마을예술 창작소가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예술 창작소가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와 좀 상당히 멀기 때문에 10시 23분에 시작했으니까 30분 정도 제가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길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잘 보면서 저를 좀 조율해 주시는 걸로. 오케이? 네. 하기식 말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마을예술 창작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예술 창작소 처음 시작할 때까지는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3년 차부터 마을예술 창작소와 관련되어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평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마을예술 창작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좀 애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예술 창작소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을예술 창작소가 보이지 않게 그리고 기존의 평가 틀이나 기존의 가치 속에서는 읽혀지지 않지만 일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현장들을 이 천만 대도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계속 목도하면서 굉장히 광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마을예술 창작소는 제가 30분이라는 시간을 배정받았지만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이렇게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상 속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198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는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문화운동을 하면서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0년대 들었으면서 예술가들, 특히나 비주얼 계통의 예술가들이 대안공간,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아무나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5년을 전후하면서 쭉 뒤로 가고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일상 속에서 작은 마을 공간들, 작은 문화 공간들, 몇 평 되지도 않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마을 거실처럼 노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기존에 있던 장르라고 하는 구분으로 잘 구분도 안 돼요. 누구는 요리를 하고요. 누구는 목공을 하고요. 누구는 요리 플러스 목공 플러스 미술 플러스 거기다 스크린 플러스 등등등등 뭐 이렇게 해서 뭐 자동 콜라보가 돼버렸어요. 애써서 콜라보할 것도 없이 그냥 장르가 그냥 저절로 해체가 되고 저절로 융합복합되고 그 어렵다는 융합복합이 그냥 일상에서 그냥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 예, 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삶들을 바라보고 그런 활동들을 할까요? 왜 명명되지 않은 장르로 명명되지도 않고 지금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집에서도 친척들도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명명되지 않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활동들을 왜 우리는 애정하고 있는가? 왜 이걸 통해서 일상 속에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당치도 않은 꿈을 꾸는가? 이게 가당하기나 한 걸까? 또는 가당하지 않든 가당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꿈을 꿀 자격을 갖고 있고 그럴 권리를 갖고 있는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속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확장되어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공간에서 뽑혔긴 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꽤 오랫동안 한 사람들과 모여서 작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마을 예수 창작소를 5년에서 한 7년 정도 하신 분들과 함께 마을 예수 창작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작은 공간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기쁨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일상을 만들어가는 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나가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술의 힘이 사람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걸 기적 같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결국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생활을 공유하고 사는 삶의 가치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그게 너무 즐겁고 그 발견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돈이 생긴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이 추상적인 얘기가 기존의 정책이라든지 기존의 경쟁적인 가치 속에서는 읽혀지지 않는 가치예요. 그리고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웃게 하는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소를 못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술소를 운영하면서 고민도 있어요.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서 공간 유지가 너무 어렵다. 공간이 노후가 돼서 이게 안전한가,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자기 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 사람들이 막 오면은 또 이렇게 환대도 해야 되고 호스트 역할도 좀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민 주도성을 높여나가는 방법과 과정을 설계하는 게 언제나 어렵다. 자꾸 나한테 의존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게 할까? 요거를 기획하는 게 항상 어렵다. 공간의 협사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활동을 못하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고민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나는 계속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참여했던, 이 FJ에 참여했던 한 7, 8분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마술소를 운영하는 어떠한 동력이 이들 안에서 자부심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치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를 왜 쫓는 걸까? 글쎄요. 마술소가 당신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제일 크게는 행복, 소통, 성장, 나머지는 찌지지 조그맣게 나오죠. 가장 크게는 행복,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기쁘다. 그다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 같다. 사람이요, 결국 사람을 통해 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장하고 인생의 성숙함을 내가 느끼는 게 그게 행복하다. 이게 내가 마술소를 운영하는 나의 의미다라고 얘기하고요. 서울시에 마술소가 한 300개 정도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크게는 공동체가 회복될 것 같다. 문화 다양성이 확대될 것 같다. 삶의 질이 변화할 것 같다. 이분들은요, 확신범들이에요. 주로 3가지씩만 다 몰려요.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를 대답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활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적어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상 속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할까요? 아마 어느 날 뚝 그냥 번개를 맞고서는 시작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 안에서의 발견, 자기 안에서의 성찰, 또 자기 안에서의 어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에요. 제가 늘 이 표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요. 전 세계가 몇 개국가요? 한 127개국? 뭐 조금 플러스 뭐 이렇게 조금씩 되긴 하는데 대개 120개국이 넘거든요. 120개국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요, 경제력이 몇이에요? 빨리 찾아보세요. 12위예요. 12위. 120개국이 넘는데 12위야. 그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 15개 국가를 쭉 뽑아왔어요. 이 나라들은요, 옛날에 겁나게 부자였거나, 즉 제국주의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땅덩이가 어마무시하고 자원이 많이 나와서 뭔가를 팔아먹어도 충분히 떵떵할 수 있는 나라들만 모여 있어요. 자, 보세요. 미국, 땅덩이가 떵떵하죠. 중국도 땅덩이죠. 일본, 원래 제국주의 했잖아요. 그 다음 독일, 이것도 원래 제국주의 했잖아요. 영국, 원래 제국주의 했잖아요. 인도, 땅덩이가 넓잖아요. 프랑스 제국주의, 땅덩이, 제국주의, 땅덩이, 땅덩이, 또 제국주의 됐고, 뭐야 이거, 땅덩이도 아니고 제국주의도 아니고, 밑에 보세요. 땅덩이, 제국주의, 땅덩이. 땅덩이 아니면 제국주의가 다 기본적으로 그냥 스펙이에요, 스펙. 나라마다 스펙이 있잖아요. 스펙이 다 깔려 있는데 땅덩이도 넓지도 않고 제국주의는커녕 식민지였어. 그런데 12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좀 과도한 거 아니야? 그런데 과유불급이죠. 우리가 저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겁나게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겁나게 열심히 공부한 거잖아요. 겁나게 열심히 경쟁한 거잖아요. 겁나게 열심히 술 퍼먹었잖아요. 겁나게 잠 안 잤잖아요. 그리고 바카스는 얼마나 많이 먹었어. 커피 믹스는 얼마나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살았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인구가 몇이라고 세계에서 커피 많이 먹는 걸 3, 4위를 해요? 커피 믹스로 털어넣기 때문이잖아요. 잠 안 자려고, 깨려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물론 아니겠죠. 잘 살려고. 잘 살려고. 잘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딱 굳은 자가 생겨서 우리 애들이나 내 삶이 노후가 편안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가 겁나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겁나 잘 살아졌나요? 옛날보다 당연히 살기 나아졌죠. 당연히 나아졌죠. 그런데요, 살기 나아졌는데 행복하냐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GNP, GDP를 가지고 그 나라의 성적표를 매기던 시대가요. 1990년대 끝났어요. 언제서부터 여러분 GDP, GNP라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삶의 질지수, 행복지수 이따위 소리 나오잖아요.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치가 1990년대 중심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요, 그전에는 GNP, GDP가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굉장히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건 다른 이유야. 다른 이유로 행복한 거야. 그거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뭐 아마티아 센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샤 누스바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 사람들 다 노벨 뭐 경제학상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마이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어떤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인간 뭐 성장 지수라든지 행복 지수라든지 뭐 베더 라이프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더 나은 베더 라이프 인덱스죠. 그런데 OECD 국가 34개국에다가 플러스 4개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28위예요. 대충 26위, 27위 아니면 28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산만하기 그지없죠.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우리나라가요, 기본적으로 경제 대국으로서는 12위, 11위, 12위로 왔다 갔다 하지만, 맨날 스페인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1위, 12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지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이 행복지수를 가름하는 지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주거가 안정적이냐, 소득이 안정적이냐, 직업이 안정적이냐, 공동체 활동을 하냐, 그다음에 교육이 안정적이냐, 환경이 좋으냐, 그다음에 시민 참여가 좋으냐, 건강, 삶의 만족도 이건 주관적인 거죠. 그다음에 안전한가 사회가, 그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이 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한대요. 이게 바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기준점이라고 연구가 되었어. 우리나라 10점 만점에 와 교육 원래 알고 있어요. 교육 이렇게 높아요. 어떤 게 낮아요? 공동체.
아,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2012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이래요. 전 국민이 지금 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공동체 활동을 해요. 지자체든 아니면 중앙부처든요. 국정원과 국방부만 빼놓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공동체 정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만큼이야. 뭐예요? 우리가 아는 공동체는요, 그냥 막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그런 거 혹시 아닐까? 진정한 공동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겠죠? 환경,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지가 않네요. 높지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28위가 되었어요. 예. 우리가 경제 대국이고요. 잘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했는데 그닥지 행복하지 않은 우리 삶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런 표, 지표 굳이 제가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무나 숨차요, 사는 게. 어느 정도 되면은 약간의 끝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지점이 없어요. 그거 사람들이 다 감으로 느껴요. 촉은 또 얼마나 빨라요. 우리나라가요, 상위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위 지표를 가지고도 있는 거 있어요. 주거비 비중은요, 뭐 2위예요. 이게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죠? 자, 뭐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소득 어디 있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개인 소득이 35,000. 이게 14년도인데요. 35,000이에요. 35,000불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하면은 연봉 한 3,700, 800 된다는 거예요. 평균 연봉 7, 8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연봉 3,700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로 쭉 빨려 들어갔겠죠.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안 좋은 거에는요, 양극화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우리 태도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행복하지 않고 삶의 질 지수가 낮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삶의 질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요, 12년째 자살률 1위인 나라예요. 그것도 성인 자살률만 1위인 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16세 이하 청소년 자살률도 당당하게 1위예요. 왜?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30년, 40년 대를 이어 노력했는데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죽음까지는 아니잖아. 우리가 늘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해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동반자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왜 동반자살이야? 부인과 자식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한 거죠. 그렇죠? 왜 이름 모를 이웃들이에요. 그 이웃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유 이러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도 벌써 20년, 30년 됐어요. 세계 자살률이 1위인 게 벌써 12년, 13년째 됐어요. 청소년까지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3, 40년 동안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노력한 결과일까요?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성적표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찰해야 될 중요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내용이고 우리 삶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굳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평생 가죠. 왜냐하면 사춘기의 문제는 뭐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사춘기의 고민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평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현대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항상 방향이 안 잡히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서부터 좀 다르게 살고 싶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서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젊은이들부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성들로부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사표를 딱 내고 어디론가 확 떠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한 것 같기도 한데 한 10년 전, 한 20년 전 솔솔 나오기 시작한 얘기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 삶을 전환하고 우리 사회, 사는 방식을 전환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굉장히 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일상 속
작은 문화 공간들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전환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전환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우리 삶의 방식들이 변화하는 거를 제일 빨리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TV, 예능, PD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웃음 코드, 사람들이 감성 코드, 공감 코드를 매우 빨리 캐치해서 예능으로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해야지만 이 예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예능 프로를 보면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어디에 공감하고 있는지 예능 1, 2, 3위를 딱 보면요.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알 수 있어요. 자,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런 프로들 나왔죠? 아니야. 요거 하기 전이다. 변화를 만드는 현상 중에는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촛불을 통해서 정치적 부패, 정치적 불공정에 대한 저항이 좀 있었죠. 자, 두 번째는요.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옛날에는요. 사람들 다 참았는요. 갑질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갑질에 대한 저항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누가 하자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해요. 공분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공감해서 같이 슬퍼하기도 해요. 세월호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갑질과 관련되어서 모두 다 지탄을 해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채용비리, 입시비리 이것도 절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공감되는 분노의 지점들인 거죠. 정치적 부패, 그다음에 사회적 부패, 불공정 이런 것도 분노하는 지점들인 거죠. 이런 것도 분노하는 지점이죠. 물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버 댓글을 통해서 여혐을 드러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단군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안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 오직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 우리 직업 갖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안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늘었어요. 자, 미투 이전에요. 강남역에서요. 5월 17일 그녀는 죽었고 나는 우연히 운 좋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붙었어요. 근데 미투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드디어 네가 봤던 불법 몰카, 불법 영상이죠. 여성 피해자 지금 해외 거리 위에 뛰쳐나왔다. 내가 울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나는 끝까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왔어요. 자,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불공정, 그다음에 사회적 부패, 그다음에 성폭력, 혐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쫙 깔렸습니다. 이게 불과 5년, 6년 정도 상황 속에서 쫙 벌어진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 삶들에 대한 회귀가 생기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계로부터 평화로운 일상이 부상하게 됐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계가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효린의 민박을 보면요. 이효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20억, 30억짜리 광고하는 거 어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개와 말 잘 듣는 남편과 함께 같이 일상을 살고 있어요. 석양을 보면서, 제주 석양을 보면서 눈물 짓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이효리처럼 벌어놨으면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욕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내려놓고 저걸 선택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 맑은 행복은 무엇일까?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해요. 삼시세끼 이거 한 10여 년 전서부터 아니 7, 8년 전부터 나온 그 예능이에요. 왜 이 예능에 살아있을까요? 왜 이 예능에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삶의 아주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게 그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가족일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해 밥 먹으면서 니네 엄마 어쩌고 나 이랬을 때 악플이 했을 때 징징 이렇게 막 울거든요.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은요. 지지와 격려예요. 지지와 격려가 가족에서 혈연 가족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혈연 가족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런 새로운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지지와 격려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감동해요. 또 다른 형태의 가족, 또 다른 형태의 관계,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대한
악에 저항하면서 내 일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JTBC에서 했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가요 너무나 놀랍게도 치매 노인네가 주인공이에요. 치매 노인네의 이 엉켜진 기억들이요 판타지가 돼버리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치매 노인네고 젊은 시절의 김혜자 씨가 한지민 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젊은 날과 나이 든 날이 막 헷갈리면서 판타지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삶이라는 것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 성찰을 통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삶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격려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읽어도 될까요? 지금 7분 남았다고 하지만 저항하면서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 짓습니다. 삶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아는데 어떻게 쉽지 않은 삶을 함께 연대하고 함께 다독거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는데 그 방법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격려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이 천만 대도시 속에서 작은 문화 공간은 아마 이렇게 지지와 격려의 공동체, 혈연가족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가족, 그 다음에 이러한 감동과 배품이 있고 정말 끔찍한 환대 속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런 공간을 찾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만남에 그 다음에 기다림의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아마 그러한 우리 삶의 방식을 더욱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는요, 자본주의 집적과 집중, 의료 자본의 독식, 글로벌 가치 사슬, 뭐 다 그 공해산업은 중국으로 보내. 그러니까 마스크도 못 만들잖아요. 북미나 유럽은요. 그다음에 자본주의 집적과 집중. 그동안에요. 얼마나 집적과 집중을 했는지요. 공해는 말도 못 하고요. 심지어 개, 소, 닭들도 돼지들도 다 집적 집중해가지고는요. 그다음에 광우병,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등 해서 그동안 얼마나 질병들이 많았어요. 사람까지 왔어요. 자, 제가 완주에 가니까 우리 완주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좀 어떻게 되나 그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곳은 다 집적과 집중된 곳이에요. 개, 소, 돼지처럼요. 개가 아니라 소, 돼지, 닭처럼요. 집적과 집중된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밀폐된 곳. 자, 바로 자본주의 집적과 집중, 의료 자본의 독식, 글로벌 가치 사슬이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양산하고요. 그것은요. 생태 환경과 공중보건과 노동 가치의 위기와 만나면서요. 지금 아무리 잘 사는 미국이라도요. 중산층이요. 한 달 동안 다 집에 머물고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요. 중산층이 푸드코트 앞에 줄 서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거 중산층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현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지만요.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만나요. 마술소에 사람들이 오거든요. 일상 영역이 중요해서 동네 마트 열심히 가요. 이마트 이런 데 안 가요.
그다음에 개인의 영역이 중요해서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기 사적 거리와 관계의 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삶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정책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인정과 평가의 잣대가 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 속 작은 문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읽어나갈 수 있는 정책의 또는 사회의 그다음에 주변의 가치, 잣대들이 비록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세계는 조금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술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빠르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하고 컨설팅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일상성 문화공간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은요. 2013년도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처음으로 마을예술 창작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을속이라고 하는 건 일상인데 문화예술, 예술을 통해서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활동으로 시작했죠. 그러면서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문화비전이 만들어지면서 마을예술 창작소는 정식 서울시 정책으로 문화정책으로 들어앉게 됐고요. 특히나 2017년도 생활문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마을예술 창작소의 위치는 조금 더 높게 부상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마을예술 생활문화 1.0 정책이 추진되면서 마을예술 창작소는 같이 1.0 정책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그다음에 2002년도 생활문화 2.0 정책이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요, 시세를 따른 활동, 설비와 장치에 따른 활동, 그다음 보수와 유지 중심의 활동에서 주민 주도용, 그다음에 주민 활동 자체가 공공적이고 플랫폼 형태의 느슨한 다양한 장르,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콜라보가 가능한 것으로서 마을예술 창작소는 정책이 설계됐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책과 그다음에 지원 세력들이 느슨하게 돕는 그런 것으로서 설계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을예술 창작소는 스스로 다양한 정체성을 이야기했지만 주민 스스로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마을 속, 일상 속 작은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실천하는 장소,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 마을성, 이건 일상성과 관련된 얘기죠. 자율성, 스스로 해나가는 거죠. 지속성, 공공성이라고 하는 운영의 원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예술 창작소는 활동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장르 중심의 콘텐츠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무나 마을의 장인들, 그다음에 마스터들이 함께 같이 자기의 기량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변주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을 무대로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일상과 관계들을 새롭게 읽는, 동네에서 음악회를 하는 이런 활동도 가능하고요. 공간 자체는 훨씬 더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공간의 변화가 가능하고요. 주체가 마을예술 창작소의 주인들은 사실은 기획자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체로 서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콘텐츠의 변화, 공간의 변화, 주체의 변화, 읽기의 변화 들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화학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틀지 모르는, 그래서 모든 마을예술 창작소가 하나하나 다 다양한 유형으로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 처음에 발의하고, 여러분들 발의하셨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형성하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안정되는 기간 동안 대략 한 5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는 정책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을예술 창작소가 이 5년이란 기간 동안 딱 실패하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주의 깊게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는요, 마을예술 창작소에 대해서 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요거 하면은 좀 우리가 좀 뭐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너무 경쟁적이거나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실패한다. 두 번째는요, 운영 주체가 지금 3명 정도가 운영 주체 또는 몇 명의 운영 주체가 있죠. 운영 주체가 주체 간에 와해가 되면, 이 관계가 와해되면 무조건 실패한다. 세 번째는요, 주민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되면 무조건 실패한다. 네 번째는 여기까지 넘었는데요, 밀착된 애정 그룹.
한 3년 지나면 여기 뭐 먹고 살아? 여기는 어떻게 유지를 해? 그러면서 10,000원, 20,000원 내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애정 그룹들이 생기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임대료가 상승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오마이갓이 된다. 이 5가지 이유. 5번째는 좀 별도라 하더라도 이 4가지 정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 실패 요인을 잘 극복해야겠죠. 반면에 마을예술 창작소가 성공하는 5개 요인이 있습니다. 주체의 열정과 애정, 주체가 약간 이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성공을 하더라고요. 정책적 지원, 서울시의 지원, 그다음에 그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의 지원, 그다음에 백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각 개별 마을예술창작소의 운영위원회가 성장을 하고 애정그룹을 많이 만들어야지 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과 생활문화가 만나는 환경들을 지역 안에서 잘 만들어 가야지만 성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활동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요 활동 자체가 사실은 공공성이 있거든요. 공공적 활동들을 유연하게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담론을 만들고 스스로 책임질 것인가 이런 구조와 유연성을 만들 때 성공할 수 있다. 자세한 얘기는 아마 컨설팅에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마을예술 창작소는요. 상호간에 관심을 갖고 취향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공유하고 나눔을 공유하고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할 때 그럴 때 마을예술 창작소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삶의 평화,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마을예술 창작소가 위치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이 위험한 폭주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 삶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로운 삶들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 마을예술 창작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실험이 되고 또 서울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